왜냐면 여러분에 따라서는 자주 들을 수 없는 분도 계시고, 이 시간을 딱 정확히 지키기도 어려운 갖가지 이유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바쁜 삶 속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경매 물건 검색을 하면서 제가 총체적인 이야기를 전부 다 드릴 겁니다. 저는 일단 스피드 옥션을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옥션원이 더 오류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탱크 옥션, GG 옥션 쓰시는 분도 있고, 무료로 쓰는 건 마이 옥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자문으로 참여했던 밸류 옥션, 이 용쌤이 하고 있는 플랫폼은 지금 이제 베타 테스트를 준비 중입니다. 이 베타 테스트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좀 줄어들면 여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영혼을 갈아 넣었거든요. 대부분의 경매 물건들에서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될 만큼만 그 정도만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제 선생님이 옆에 없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최선이죠. 선생님이 있으려면 그 선생님은 경험이 좀 많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1번. 그냥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할 수 있는 정도면 선생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그래서 아직 사라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을 사용할 때도 기본적으로 생각하세요. 오류의 확률이 몇 퍼센트냐? 굉장히 우리 훌륭한 개발자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발자님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전수검사를 해봤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사이트. 전수검사를 해봤더니 오류 확률이 25%입니다. 4분의 1 정도는 잘못된 정보가 항상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시자.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얘기를 그냥 솔직하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질부쌤이 좋은 건 뭐죠? 꾸밈이 없다. 그죠? 그냥 다 얘기한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이런 선생님도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으로 참조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시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본인 정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자기 성향에 맞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기 성향에 맞는 선생님이 있어요, 분명히. 아시겠죠? 자기가 어떤 일을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다양할수록 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성격이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자기 성향하고 안 맞는 선생님도 있어요. 제가 모두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을 골라서 열심히 배워보시면 이때의 열심은 좀 제가 너무 열심히 해라 이런 거랑 다릅니다. 저는 열심 이퀄 꾸준히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만 하십시오, 오래만. 꾸준히 오래만. 저는 그냥 이거 하나를 오늘 전달 드리는 걸로 목표를 삼겠습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아직 100%의 완벽성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 그 사이트, 밸류 옥션 빼고 제가 제휴 맺어놓은 적당히 불안정한 사이트 중에서 좀 오래된 거는 제휴 혜택을 맺어놨으니까 40만 원 내고 1년치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냥 투자를 하려고 하면 70만 원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으시고 전화번호에다 문자로 스피드 옥션 아이디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줄부수강생 이렇게 쓰시면 40만 원에 결제가 가능합니다. 필터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다소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0억, 15억이 내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아파트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전국 어디에 살고 계시든, 서울 지역 10에서 15억은 지금 6억 대출을 활용해서 무주택이든 실거주 1주택이든, 이 사람은 취득세 때 뭐라고 쓰면 되냐면요. 원래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는 2주택제부터 8%의 취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를 낼 때 앞에 주택을 팔고 나는 여기로 갈아탈 거야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체크를 일시적 2주택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라는 것과 요즘에는 뭐 서울 지역에서 하려면 허가증을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이거 단계에서 이 체크를 하게 되시는데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취득세가 1.1%예요. 그러니 무주택과 1주택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26개 오프라인에서 제가 설문조사를 약간 돌려봤더니 에,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총 5명 정도였고 그중에 두 분만 3주택 이상이셨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무주택이고 1주택이라 생각하면 그중에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에다가 에셋 파킹을 해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해되시면 1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례 검색을 할 때 이걸로 해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10분의 1이 된다. 인력자료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예시로 들은 사례는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1번. 필터를 한번 써볼게요. 서울 체크해놓고 아파트 1억이야 2억이야를 체크할 수 있지만 서울엔 당연히 이런 게 좀 적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긴 체크하지 않고 10억에서 15억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요 정도의 물건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대단지에 해당하는 것들 있죠. 가락 쌍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현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편한 세상 이런 거는 거의 신권에 낙찰이 돼요. 그래서 향후에 에셋 파킹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컨 낙찰 전략을 반드시 활용하세요. 신권에도 경쟁률이 꽤나 높기 때문에 권리가 많이 어렵지 않으면 반드시 신권으로 입찰하시고 권리가 어렵더라도 신권으로 입찰하셔서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 공매는 이런 게 없나요? 있어요. 공매의 장점은 주택 중 특히 아파트나 빌라는 재개발 예정이 된 곳만 하세요. 저한테 질문 자꾸 주시는 분 중에 본인이 시드머니가 적기 때문에 계속 싼 거를 추천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지만 검색을 할게 추천을 드려볼게요. 빌라나 오피를 만약에 검색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7년에서 10년 정도의 변동폭을 보세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동한 걸 보시라는 거야. 빌라나 오피를 제가 추정하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 내에서 일반적으로 10년 내에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즉, 변동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기 드려볼게요. 지금 굳이 이걸 사서 팔아야 될까요? 가격 변동이 전혀 없다고 예상하는 물건을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해되시면 1번. 여기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격 변동이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 거래량도 3년에 4년에 혹은 7년에 한 번씩 나는 물건인데, 싸다는 이유로 낙찰을 받아야 할까요?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실 때도 가격 변동이 좀 있는 거를 질문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가격 변동은 거래량으로 판단을 하십시오. 오케이? 게다가 이게 거래량이 있는 거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에도 아파트인 경우가 많다. 토지를 소액으로 들어가는 거는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용쌤도 있고, 리치로즈쌤도 있고, 여러분에게 너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주거형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매에서 또 검색을 뭘로 하셔야 되냐? 아파트로 검색을 하십시오. 이해됩니다, 1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공매는 국유재산이나 압류재산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신탁회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냐면 여러분은 신탁 대출을 받는데 이 신탁 대출을 못 갚았을 때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신탁 원부의 계약사항에 얘가 대출을 잘 못 갚으면 공매로 넘긴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에 나오는 건 경쟁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플랫폼에 있으신 뭐 금분인 같은 분은 공매를 주로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이 계세요. 다만 이제 공매에서 여러분이 조금 까다롭다? 좀 어렵다? 난도 있다 하는 거는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가 자체가 없어, 공매는. 그래서 명도를 할 때는 명도 소송을 본인이 그냥 해야 돼요. 그 명도 소송이라는 게 뭐냐면 명도 소송이라는 제목이 있는 게 아니고 월세에 대한 부당 이득금 따로 신청하시는 거고 이건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도 명령이었기 때문에
소송 이름이 이 사람이 집을 비워줘야 되는 소송 있죠. 요걸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러면 이게 어려울까요?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경매는 이게 그냥 인도명령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서 빨리빨리 해주는 편이고요. 공매는 좀 느립니다. 그래서 협상력이 좋으신 분들은 공매가 훨씬 유리해요. 어차피 나는 소송보다는 협상으로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도명령에 도움이 없어도 되거든요. 아시겠죠? 오늘 낙찰 받으신 분들 많은데. 그래서 온비드에 옛날에 로그인을 할 때는요, 우체국에서 따로 인증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네이버 인증서로 간단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공매 검색을 할 때 네이버 인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제 공투도 하고 그러면 네이버 인증 반드시 필요하다. 아시겠죠? 본인 이름으로 온전한 물건이 아니어도 나눠서 지분 형식으로 투자를 하시든 간에 네이버 인증은 필수가 됐다. 그래서 아파트를 검색하고 서울특별시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매에도 물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문제점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스피드 옥션에서 검색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동일한 검색이죠? 이 동일한 검색 조건을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 온비드만 검색 가능한 것도 있으니 역으로 하세요. 여기서 검색을 한 가락구성. 이거 인기 좋은 아파트거든요. 이거는 위에 있는 이 물건 번호 있죠. 이걸 물건 번호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물건 번호를 스피드 옥션에다가 입력을 하세요. 여기다가. 이해된다, 1번. 공매 검색을 할 때 경매지에 입력을 해서 조건화 시키면 안 나와요. 그런데 공매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이나 등기부를 보고 싶을 때 이 물건 번호를 입력을 따로 하잖아요. 그럼 나와요. 이거 쇼킹하다 1번. 오케이. 이런 걸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의 전략입니다. 왜냐? 공매에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경매보다는. 직장인들이 되게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소액 토지나 상가 같은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주거용 아파트 물건은 공매가 불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코딩에 있어서의 유효성 검증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역으로 물건 관리 번호를 갖고 와서 경매지에 검색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의 특화된 전략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저 지금 말 되게 천천히 잘하고 있죠? 그죠? 제가 원래 말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어요.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천천히 간 겁니다. 뭐냐? 예정 물건 검색하는 전략을 선점으로 가지십시오. 이해되시면 1번. 무슨 말이냐? 경매는 내일,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6개월 전부터 대법원 전자소송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을 미리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등기부를 좀 알면 좋은데요. 여러분 제가 등기부 특강을 또 따로 하거든요. 근데 등기부만큼은 전 세계인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되게 싸게 정말 저는 가져가는 거 없이 회사에 거의 다 주면서 하고 있거든요. 경매 등기부만큼은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열리면 경매 기입 등기가 나오고 난 뒤에 4개월부터 6개월 정도가 빠른 거고요. 많게는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걸려요. 이 시간 동안에 등기부에만 기록이 돼 있고 매각기일은 잡히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1번. 이 물건들을 검색해서 조건이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을 방문해서 경매 넘어간 특수물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거를 거래하시는 걸로 방법을 한번 삼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오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매각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지금같이 사람들이 경쟁이 너무 많은 시기에는 미리 그 물건을 내가 경매에 나온 걸 사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보다는 너무 싸겠죠? 왜냐?
경매 나와 있는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매수인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위험하지 않다는 걸. 위험하지 않은 걸 아는 사람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출부쌤은 이걸 왜 추천하세요? 해봤나요? 제가 안 해봤을 때는 이론으로만 세웠는데 제가 올해에 이걸 해봤거든요. 올해가 아니지. 작년이군요. 25년이니까. 25년에 이걸로 2억 정도를 시세보다 싸게 샀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분은 24% 이자를 대부업체에 내야 됐거든. 근데 24% 이자를 5억으로만 줘봅시다. 5억. 5억이면 10%가 5천입니다. 20%면 1억 아닙니까? 그러면 5억짜리 대출을 받았을 때 1억을 갚아야 되면 그 1억 이자 낼 거를 미리 나한테 1억 깎아주면 어때? 라고 얘기해보는 거 어떨까요? 이해되시면 1번. 이게 이해되신 분들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다만,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즉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현금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현금 가진 사람이 자꾸 돈을 버냐면 이런 기회는 대출만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안 와요. 그런데 내가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채무 변제를 대신해서 변제를 해주고 당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당사자만 한 공간에 모으면 됩니다. 그럼 주부쌤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보고 너무 이익이 크더라, 이게. 매각기일까지 가면 절대 2억 싸게 못 받는 거를 2억 싸게 가져올 수 있는 예정물건 선점 전략이 있더라는 거지.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제가 해보고 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건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색을 할 때 법원별, 특수물건별, 차량 선박, MPL 이런 것들 검색 다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맞아요. 이해만 되면 돼요. 쉽지 않아요. 시드머니님, 인생이 쉬운 게 어딨어요? 결혼 쉬웠어요? 시드머니님, 결혼 생활 쉽던가요? 아기가 쉽게 키워져요? 직장 생활이 되게 쉬우셨나 보네. 본인 인생에 쉬운 게 없었는데 왜 경매를 쉽다고 생각하실까요?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걸 알려드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경매 낙찰을 여러분이 자꾸 시도를 해보시면 10번, 20번 떨어지는 경험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나는 이만큼의 수익을 얻고 싶은데 시장에서 낙찰되는 가격은 내 수익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거 경험해봤다 1번.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나는 지금 현금이 있는데 이것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야, 지금 거의 사람이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에 사람들이 사가는데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없냐고. 나 그거 알려고 지금 경매 배운 건데. 그러면 그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 방법이니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배운 방법보다 쉽진 않겠지. 이해되시면 1번. 쉽지 않지만, 기회가 자주 오진 않지만,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는 있는 거네요. 동의하시면 1번.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해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처음엔. 여러분만큼이나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부정적인데. 저 와이프 뒤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명도도 잘 못해요. 연체이자가 짧아지는 거를 그 사람한테는 이익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협상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너 이렇게 6개월 1년 가잖아? 그러면 너 지금 1억 더 이자를 내야 돼. 그 이자 내느니 나한테 빨리 팔고 해방되는 건 어때? 라는 게 효력이 있다는 거야. 다만 그 계약을 맺으려고 부동산에 모였을 때 표정은 너무 안 좋아요. 그분 표정은 정말 세상을 거의 다 포기한 느낌이야. 이해되시면 1번. 그런데 어쩌겠어. 1년 동안 이자 내는 것보다 지금 파는 게 낫다고 그 사람 판단을 한 거거든. 아니, 여러분이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심리를 우리가 활용을 좀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나쁜 건데, 나쁜 것만은 아닌 게 그분이 빨리 마음이 편해지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1번. 주부국민 좋아요. 저라도 그렇대요. 나라도 그러겠지.
24% 대부 이자를 내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10억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자만 1년에 2억이에요. 여러분, 2억 이자를 1년에 내봤어요? 안 내봤으면 너무 힘든 거를 여러분 잘 모르는 거야. 용쌤이랑 저는 1년에 7% 이자를 내봤거든요. 7% 이자를 내면서도 죽을 뻔했어요, 진짜.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월세 받는 거 상관없어. 월세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돈 이자 다 내고 더 내야 되거든. 지금 4%로 낮아지는 이 시기가 행복해요, 그냥 행복해. 그래서 저는 이걸 뭘 느끼냐면 여러분은 아직 2단계를 느끼진 못하겠죠. 자산이 많지 않을 테니까. 근데 자산이 많아지면 이걸 느끼는 걸 똑같이 어떻게 느끼냐면 여러분 배우자한테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그 배우자가 없어 보면 상당히 그 배우자가 내게 만족스러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가 와요. 이거 공감하시면 1번. 사람이 없어 보면 그 사람이 귀한 걸 알아. 근데 늘 있을 때는 항상 그대로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영원한 건 절대 없거든. 언제든 이혼은 가능해요. 이혼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젠. 흠이 되는 시대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본인 생활에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똑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빨리 그 대출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는 생각까지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려운 것만은 아니야. 맞아요? 공감되면 1번.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려운 것만은 아니야. 왜냐면 나는 그 뒤에 감당할 고통보다 지금 빨리 해방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거든. 맞아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으면 저는 이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이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냐? 지금 매각기를 기다렸다가 낙찰 받으시면 진짜 어려운 물건이 아니면 좋은 물건이 낙찰이 잘 안 됩니다. 이거를 챌린지는 계속 하시는 분들이어야지만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해보면서 추정을 해봐야 야, 이거 수익도 안 나는데 사람들은 왜 이 가격에 받을까? 라는 느낌이 들거든.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야, 경매하면 그냥 1, 2억씩 쉽게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런 시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기는 아니야. 지금 시기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기는 진짜 어려운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빠른 시기에 그렇게 진짜 어려운 걸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못 가요. 그럼 제가 옆에서 다행인 건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물건인데 거래량이 많이 나온 물건을 저한테 물어보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해 줄 수는 있지. 이게 레버리징입니다. 아시겠죠? 현금이 없으시면 지금 똑같이 매각기일에 입찰을 하시되 지숙님한테 포인트를 드릴게요. 어려운 걸 하셔야 돼요. 오케이? 지숙님 아시면 1번. 쉬운 거는 지숙님이 낙찰받을 수 있는 그 가격에 낙찰이 안 돼요. 이거 알겠으면 1번. 이건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물건 계속 이렇게 챌린지로 자기가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안 됩니다. 진짜 알 거예요. 일을 4번이나 치셨다는 건 해본 거거든. 근데 절대 본인 가격으로 낙찰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현금이 많이 없으시면 그 현금량을 지식으로 확보하셔야 돼요. 남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물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약속하면 1번. 저는 왜 이걸 강의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용쌤이 자꾸 얘기해요. 쉬운 것 좀 하고, 사람들이 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만 해라. 근데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낙찰을 한 개도 못 받아요. 맞죠? 쉬운 건 아무나 다 들어와요. 쉬운 건 아무나 다 들어온다고. 쉬운 건 네이버에서 보고 사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가격이 지금은. 이게 맞다고 느껴지셔야 되고, 맞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겸색을 많이 해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소액으로 들어가는 거를 지금 여러분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지분, 그다음에 어려운 토지 괜찮습니다. 왜냐? 그거 사람들이 많이 안 하거든. 경쟁률이 낮아요. 저도 그거 추천드려요. 다만 전 지금 주거형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물건도 그런 물건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는 걸로 한번 조사해 볼게요. 반포동 좋은 거 아시는 분 1번. 반포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부동산을 처음 하시는 거야. 부동산이라는 걸 들어봤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 반포다라는 걸 아시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반포의 원펜타스다. 이거는 아크로 리버파크하고 원 베일리하고 DH 클라스트하고 트리니원하고 메이플 자이 붙어 있는 지역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자주는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건 평생 지키고 싶은 물건이거든. 근데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검색을 어떻게 했어요? 예정 물건으로 한 거야. 예정. 이거 예정입니다. 지금 경매 물건에 안 나왔어요. 예정이야, 예정. 예정. 근데 30억, 40억이 넘어가는 물건을 지금 8,300 따위로 지금 경매에 넘긴 거야?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조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원펜타스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맨날 이 올림픽대로 지나가면서 보이는 그 아름다운 리버파크가 여기고요. 세빛둥둥섬 하면서 세빛둥둥섬에서 많이 그 영화 촬영하는 거라든지 커피 같은 거 마셔보신 분들은 바로 입구에 원베일리가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거 아신다 1번. 나는 이거 모른다 모른다 2번. 원베일리하고 아크로 리버를 모르시면은 2번 맞네? 지방에 계신 분들 있구나. 어, 조만간에 열어야 되겠네요. 제가 임장특강을 자주 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아파트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1번. 왜 그러냐? 왜 전 세계인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한국이 지금 여러분은 되게 후진국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에요. 미국 사람 중에는 미국 다음이 한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로 모든 걸 다 점령해버렸는데 제조업도 다 되는 국가야. 그래서 모든 걸 생산할 수 있는 나라네. 유일한 나라구나. 라는 이미지가 퍼지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1번. 그게 여러분이 싫든 좋든 간에 단기간에 주가 지수가 5천이 넘어가는 이유고 그 5천 이하로 안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중에서 그걸로 돈 벌면 가장 들어가고 싶어 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부동산을 조금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여기에요. 제 설명이 이해되시면 1번. 여러분은 강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포 청담에 있는 곳은 청담은 좀 자기들만의 섬이에요. 청담은 이쪽이거든요. 자기들만의 섬이라면 반포는 그냥 한강 지나다니면서 그냥 항상 보여.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어딜 가든 간에 그냥 여긴 지나갑니다. 왜냐면 고속도로거든 여기가. 고속도로에서 어디 서울 접근을 하더라도 이 도로는 지나갑니다. 이거 이해되면 1번.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아파트 이름은 몰라도 지나가 보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 마곡나리에 오시든 용산에 오시든 서울역에 오시든 남산을 가든 강남을 지나가든 서초를 지나가든 아니면 뭐 강서 쪽을 가고 싶으시든 강화도에 여행을 가고 싶으시든 이 길은 지나갑니다. 이게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 저는 로마의 말을 다시 한번 돌려드립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즉, 다시 한번 돌이켜볼게요. 모든 길은 반포를 지나갑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자기의 아이디를 반포 가자라고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반포 원추.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아무 막말하는 거야, 그냥. 그냥 반포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지만 전 세계인들이 가장 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찬? 예찬 좋죠. 예찬 할 만해요. 왜냐면, 그냥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반포에서 좀 멀리 떨어진 메이플자이입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분양가는 한 6에서 7억이에요. 지금은 30억, 40억에서 100억까지 갑니다. 원베일리 분양가도 10억대였어요. 지금은 50억 넘어가죠. DH 클래스는 반포 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거고, 반포 주공 1단지 분양가는
제가 작은아버지가 사시고 있어서 알아요. 7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네, 지금 70억이에요. 부평 기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어떤 자산의 수익률보다 가장 높은 것이 전부 다 반포에 몰려 있습니다.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니까 전 세계, 전국에 계신 분들 터미널 한 번씩은 가보지 않았을까요? 이해되시면 1번. 터미널 한 번쯤은 가보지 않았나? 다 잘은 몰라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역으로 돌이켜 볼게요. 용산 쪽이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왜냐면 서울에 오시려면 용산이나 서울역은 다 오시잖아. 그러면 제가 서울역이나 용산을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터미널은 안 와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KTX나 SRT 타시는 분들이 수서나 용산 오시거든, 서울이나. 맞죠? 그러면 수서, 용산, 서울은 아직도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죠. 반포만큼 비싸진 않거든. 이해되시면 1번. 오케이. 오늘은 이해가 되게 빠르신 분들이 많네요. 여기가 미종국이라고 나와 있으면요, 여러분, 김종국 같은 개념이 아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예정 물건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1번. 이해되시죠? 미종국이란 말도 어렵지 않게 느껴지죠? 그리고 채권자가 다인 컨트리 클럽에 이 사람 뭐야? 8,700 가지고 감히 반포를 경매에 넘긴 사람이에요. 즉, 신번포 15차 아파트 재건축이라는 얘기는 재건축 물건이 들어간 다음에 윤성원한테 소유권 이양이 됐으니까 얘는 분양을 받았던 뜻이고 분양 이후에 강제경매에 넘긴 사람들이 근저당 가지고 넘긴 다인 컨트리 클럽이야.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인 컨트리 클럽은 어떤 사람이지? 골프 치는 사람인가? 컨트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되시면 1번. 이 22억 9,400은 분양가입니다. 그런데 후분양제, 투기과열 지구 내의 후분양제 물건을 아시는 분 1번.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라는 용어를 나는 안다 1번. 모른다 2번. 모른다. 모른다를 위해서 설명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 분양가 이상을 넘길 수가 없다. 주변 시세 80%가 넘는 금액으로 너는 분양가를 잡지 마. 이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굉장히 핫한 지역에 설정되는 정부의 규제책입니다. 이해됐다 1번. 방금 2번 치신 분들 1번 치세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에 더해서 분양가 상한제에 더해서 후분양제라는 건 뭐냐면 너 건물 짓지? 근데 건물 짓기 전에 사람들한테 중도금 받고 계약금 받는 거 안 돼. 이게 후분양제예요. 이해된다 1번. 그럼 분양 어떻게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은성님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됐어? 그럼 어떻게 하는데? 다 지어놓고 건물이 된 다음에 3개월 내에 잔금을 다 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분양해 줄게가 후분양제예요. 이해되면 1번. 오케이. 그러면 22.9억의 분양가를 이 사람은 3개월 만에 마련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러면 엄청 좋은 지역에다가 이렇게 분양할까요? 미분양되는 대구나 부산 같은 데다 이렇게 분양을 할까요? 엄청 좋은 데겠죠? 엄청 좋은 데는 22.9억에서 2배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즉, 40억 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2배 되는데. 예, 1년입니다. 원펜타스는 지금 이미 40억 넘어가요. 분양 즉시 40억입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근데 왜 제가 1년이나 2년이라 부를까요? 팔지 못해요. 못 팔아. 이 못 판다는 말이 어려운 말로 전매 제한이라는 뜻입니다. 못 팔아요. 전매 제한 보통 3년 걸어놔요. 그럼 3년 동안은 매물이 없어. 이해되면 1번. 그러면 매물은 어떻게만 나오죠? 그렇습니다. 경매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경매로 이 가격에 받으면 이 사람 땡 잡는 거네요? 이미 시세 차익 20억이네. 이해되시면 1번. 돼요? 경쟁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하지 않겠어요? 그냥 20억 생기는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잖아. 이거 대출 2억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얼마 있어야 돼? 이걸 20억에 낙찰 받는다고 해도 18억이 있어야 되고요. 40억에 낙찰 받을 생각하면은 38억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이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 아닌가요? 맞아요? 맞으면 1번. 오케이. 가볼게요. 재건축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이 보존하고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경매부에서 이런 거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이게 임대주택 취득세 특례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 지금 제가 서울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소위원회를 열어서 이 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을 신청해 놨습니다. 기축과 신축을 구별하는 방법이 보존 등기 이후 1회라도 이전이 되어 있을 것, 이 기축의 요건입니다. 건축법상이에요. 그런데 보존 등기만 쳐놓고 이걸 25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전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 임대사업자 때 특례가 사라집니다. 요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 같아도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향후 여러분의 운신의 폭을 결정짓는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 다소 질부쌤이 얘기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더라도 화를 내지 마시고 알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화를 내는 상태인 건 본인이 지금 모르기 때문인 거고 알게 되면 더 큰 세상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화를 내버리면 더 큰 세상이 열리는 걸 막아요. 알겠죠? 어렵지만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유에 공감이 가시면 1번. 그러니까 공감이 적극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아닌 분들은 쉬운 걸 해줬으면 좋겠나 봐요. 주로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낙찰 받을 수가 없어. 어떻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경향이 좀 강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지나가는 한 선생님이 저 사람은 사실적으로 얘기해 주더라. 정도면 행복합니다. 그 정도면 저의 역할 충분히 다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인기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단 말이죠. 안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52명이 들어와 있지만 이 52명 중에서 낙찰받는 사람은 2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돈을 들인 건 아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현실 직시를 하세요. 어려운 걸 해야 수익이 있는 걸 낙찰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만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거형 아니어도 되고 지분 토지나 소액 토지여도 돼요. 하지만 남들보단 어려운 걸 해야지 낙찰받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다인 컨트리 클럽을 조사합니다. 이해되시면 1번. 제가 등기부를 왜 보는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새끼 뭐 하는 애야? 뭐 하길래 도대체 이게 경매를 친 거야? 넘겨봤더니 부동산 매매를 하는 애예요. 법인이라고 하는 걸 설립하면요. 이 법인은 만인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많이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는 건 용기가 좀 필요한 일이에요. 본인이 하는 모든 일이, 모든 기록이 다 투명하게 등기소에 공개됩니다. 이해되면 1번. 그러면 18년 경력을 갖고 있는 부동산 매매를 하는 사람이 원펜타스를 받기 위해서 얘를 경매로 8,700댐에 넘긴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8,700은 여러분이 없잖아요. 근데 40억 가진 사람한테 8,700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되게 쉽게. 그냥 통장에 8,700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거 이해되면 1번. 근데 이걸로 경매를 넘기는데 이걸 취하를 못 시킨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 오케이?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딴 데 가서 말하실까 봐 그냥 제가 솔직히 그냥 제 일이 아니라고 그냥 남의 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분양받은 사람은 돈이 없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포기해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된다, 1번. 포기하면 이 물건이 줍줍으로 나오는 것까지 아시면 1번. 여기까지 알면 약간 중수 정도 되는 거지. 줍줍이라는 건 주택수 상관없이 다주택자여도 전국에 있는 그 누구나 정부가 공인하고 있는 분양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추첨에 의해서 한 명이 혹은 줍줍 포기된 물건 분량만큼 경쟁률을 가지고 당첨되는 겁니다. 이해되면 1번. 원펜타스 줍줍 물건, 즉 포기한 사람은 13명이었어요. 줍줍 경쟁률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작년 한 7, 8월 이야기입니다. 그때 줍줍 경쟁률 얼마였죠? 오! 그럼 주보경이면 경쟁률 안다. 주보경이면 경쟁률 얼마였는 거 아시죠? 원펜타스 얼마였어요, 이때? 기억이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했었으면 이거 기억이 나거든. 3만? 아니야. 이거 287대 1이었어요. 물론 엄청나게 세니까 가격이. 지금 3만 얼마인 거는 주보경님 어디다 하신 거냐면 동탄 롯데캐슬에다 하신 거야. 동탄 롯데캐슬이 287만 대 1이었어요. 주보경님 지금 동탄에 하신 거지. 거기도 했어. 헷갈리셨어. 그래서 원펜타스는 287대 1이었고 동탄 롯데캐슬은 280만인가 300만인가 뭐 그래요.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나. 이거 서버 다운됐던 거 기억나요? 이거 서버 다운돼가지고 3일 연기해줬잖아. 기억이 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역설계를 해볼게요.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권이 있죠. 오케이? 이해되면 1번. 분양받은 사람 중에 주변에 인프라가 없는 사람은 포기를 했지만, 분양받은 사람 중에 포기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질부를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질부는 돈이 있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분양권 가진 사람에게 돈을 대주고, 이 돈을 대준 걸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 근저당으로는 경매를 칠 수 있네. 그럼 이 경매 수익 비율을 5대 5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이해되시면 1번. 지금 이 자본주의적 설계 원리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난도의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불법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인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분양권에 대해서 분양가를 돈을 못 낼까 봐 내가 돈을 빌려줬잖아. 그러면 돈 빌려주고 내가 근저당을 잡았으니까 실거주 요건이나 전매 제한과 무관하게 근저당을 갖고 있는 나는 경매를 넘길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1번. 이게 소름 돋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신 거고, 소름이 안 돋는 분들은 이해가 아직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당첨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당첨되기도 어려워, 일단. 당첨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인데, 당첨된 사람 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 근데 용기를 내서 질부를 찾은 사람은 돈과 분양권을 합쳐서 수익을 공유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해되시면 1번. 왜냐면 20억에 분양한 게 1년 안 되는 시간에 40억이잖아. 분양한 즉각. 그러면 1년 지나서 이걸 경매에 넘기면 우리 20억 원가는 빼더라도 우리 둘이 5대5로 나누면 10억씩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1번. 저는 이런 설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다 사람이야. 하필 저거 당첨된 분이 저에게 온 거고, 저는 그럴 만큼의 저 사람의 신뢰가 있었겠지. 뭐, 저도 운입니다. 저는 당첨이 절대 안 될 텐데, 저 사람이 당첨돼갖고 온 거니까. 뭔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돈이 없었다. 저는 연결해 드릴 수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과 당첨된 사람을. 제가 플랫폼 아닌가요? 맞죠? 용쌤도 엄청 큰 플랫폼이고, 저도 그냥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이용하시는 거죠. 편하게. 왜냐? 경험이 많으니까. GPT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실무적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면 1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2번 치세요, 2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뭔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예정 물건을 검색하는 어려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저항감만 생깁니다. 이해가 됐을 때부터 저항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불법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근저당 잡아요, 안 잡아요? 근저당이나 가등기를 잡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잡아야죠. 안 잡고 빌려주는 돈은 20억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안 잡고 빌려주는 돈은 1,000만 원 정도까지도 많은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1,000만 원 빌려줘도 근저당 잡을 거 안 잡고요? 잡을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불법 아닌 거 맞죠? 그런데 당첨된 그 집은 바로 2배 차익이 났잖아. 그럼 가치가 있는 건 맞잖아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어려운 걸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이 가십니까? 저 오늘 되게 천천히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제가 왜 천천히 얘기하는지 알겠죠? 빨리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빨리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경매에는 부동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산도 나오거든요. 제가 돈이 없던 젊은 시절에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제 얘기라고 안 할게요. 공장이 부도가 났는데 이 공장 부도 난 게 연필 공장이었어. 그래서 이 연필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한 1만 개였나? 이런 연필을 1만 개를 샀는데 이 1만 개가 굉장히 쌌어요. 그러니까 공장 부도 났으니까 그 생산한 걸 박스채로 그냥 동상경매로 넘긴 거예요. 요 1만 개를 낙찰을 그때 돈으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에 그냥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받아서 산타클로스 모자를 연필에다 씌워서 팔았는데, 인터넷으로 팔았는데, 그 인터넷으로 판 게 대박이 난 거지. 그래서 수익이 이게 2천만 원인가 수익이 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동산 경매도 여러분이 소소한 일을 하기에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예시로 든 거고요.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건 신혼부부가 살던 집에 그 유체 동산들이 일괄적으로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가전 생활용품이에요, 이게. 구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안 좋은 물건이 더 많겠지. 근데 신축에서 만약에 이런 물건을 찾으면 살림을 마련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듬해 1번. 그리고 저는 지금 벤츠를 낙찰받은 경험만 10번이 넘잖아요. 예, 맞아요, 다이아님. 현장에서 지급해요. 차 빼고 동상견매 이 살림은 아파트로 가. 아파트 주소지를 불러줘요. 그러면 그 경매 집행관이 와 있어요. 집행관이 뒤돌아서 가지고 쓰라 그래. 그래서 가격을 난 150 줬는데 저 사람 130 줬으면 150이 낙찰이에요. 그러면 그 용달 불러서 그냥 그걸 가져가야 돼요. 그날 가져가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1번. 이거를 당근에 팔아서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 놀라운 거지,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단순하게 경매를 생각하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게 거의 다 경매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술품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 저는 피카소하고 세잔하고 고흐하고 이런 거 구별 잘 못해. 피카소는 좀 구별한다. 피카소는 너무 독특하잖아. 근데 이건 잘해요, 제가. 왜냐면 전 벤츠 전문가거든요. 벤츠 12개 이상 낙찰받았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벤츠 만들었거든. 제가 산 벤츠는 6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물론 400 정도는 제가 수리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벤츠를 타는데 그 1,000만 원짜리 벤츠가 너무너무 안정되고 잘 나가고 좋거든요. 제 차 타보신 분 1번 타봤잖아.
근데 이게 출시 가격은 1억이란 말이죠. 다만 감가가 되고 수리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은 있어야겠죠. 요거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지식들을 결합시키면 상당한 양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로 바뀝니다. 저는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부동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수리 대행은 안 해봤지만 해줄 수 있지 뭐. 대행료를 얼마 주시게. 비싸게는 안 되잖아, 이게. 싼 차를 받으실 거 아니야. 3억짜리 차를 받으시면 뭐 수리비로 300 주는 거야 안 아까울 텐데 600짜리 받으셨는데 300으로 대행료를 주시면 안 아깝겠어요? 엄청 아까워. 차 반값인데? 안 아까울까? 아까울 것 같은데? 안 시킬 것 같은데? 그냥 말만 저렇게 하시는 거지, 다이아님. 다이아님은 호기심이 많아. 호기심이 많으니까 저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 할 거면서 호기심으로만. 물론 이제 다이아님이 너무 좋은 차를 받아서 뭐 벤틀리나 아니면 뭐 롤스로이스를 받으시면 제가 대행해드리면 엄청 싸겠지. 차값이 3억이면. 그죠? 이해되시면 1번. 대행을 맡기는 정도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대행을 맡기는 정도는 저는 100분의 1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자기가 낙찰을 3억짜리를 받았다. 대행 맡기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 좋겠냐? 전 300이면 좋겠을 거야.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저는 오래 지내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격을 알고 우리 서로 많이 지켜봤어. 너랑 나랑 한 2년 알았잖아. 그러면 저는 300에 해드려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안 해드려요. 아시겠죠? 왜냐면 모르는 분들을 알게 만드는 정도까지 올리는 그 에너지가 너무 커요. 아시겠죠? 네, 저는 대행은 안 합니다. 오래된 사람만 합니다. 최소한 1년 이상? 아니면 6개월 이상이라도. 아시겠죠? 음. 대행은 또 제가 지금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대행하면서 제가 즐거워. 왜냐면 그분은 너무 도와주고 싶었거든. 너무 행복해요, 도와드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진짜 행부님 도와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 왜냐면 너무 지금 바쁘시고 정말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도와드리면서 이분한테 엄청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자산이든 이분의 어떤 생활적인 측면이든. 근데 이분한테 이사비 같은 것도 어, 안 내게. 원래 이분은 다 돈을 내주시는 분이라 전에 명도하실 때는 이사비 다 드리던 분이었는데 제가 이사비 전혀 안 내고 오히려 돈을 받고 명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익이죠. 원래 이사비로 줄 거를 그냥 나한테 주는 거니까.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하시라는 거예요. 뭐 300만 원짜리 하는데 저한테 대행을 맡기신다. 대행이 300인데? 뭐 어쩌려고? 그냥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아시겠죠? 누차 얘기합니다. 큰 위기나 아주 힘든 일을 만날 때는 제가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작은 위기나 경험 삼아 하는 일 속에는 본인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그래야 저랑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더 많아지죠. 그래야 저랑 막 얘기 나누면서 너무 즐거울 거 아니에요. 큰 위기는 자주 안 오는 게 좋아. 자주 오면 힘들어요, 부동산은. 이게 안 겪어봐서 그래요, 시드머니님. 알겠죠? 제가 물권명에서 말씀드리는 거. 배분 요구 종기일 별표. 다른 선생님은 이걸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중요하다고 가르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1억에서 2억, 지금 제가 설명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배분 요구 종기일 놓쳐가지고 1, 2억 잃으신 거 본 적 있으신 분 1번. 보증금을 1, 2억씩 포기한 사람을 배분 요구 종기일 때문에 놓친 걸 본 사람. 봐봐, 있잖아. 있다니까요, 이렇게. 못 본 사람들이 많지만 본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걸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배분 요구 종기를 잘 봐봐요. 잠깐만 정지했다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잠깐만. 잠깐만. 제가 지금 주변에 잠깐만 사람이 와서 잠깐만 정지할게요. 좀만 기다려요.
예, 돌아왔습니다. 어디 안 가셨죠? 네, 좋아요. 바로 시작할게요. 가끔씩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업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제가 잠실 송파 파티룸 질부라는 걸 검색하시면 그 공간에 거의 평소에는 그냥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불쑥불쑥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배분 요구 종기일 이거 잃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배분 요구 종기라고 하는 거는 배당을 받는 날짜가 아니다. 요거 이해되면 1번. 배당을 받는 날짜가 아니고 배당을 받을래? 하고 법원이 물어보면 나 배당 받을 자격 있어 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마지막 마감 기간이에요. 이거 이해된다 1번. 오늘은 되게 이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초보여도 괜찮아요. 대답만 잘하면 됩니다. 초보여도 대답만 잘 하다 보면 집중이 돼요. 그래서 다 기억 안 나도 돼요. 어쩌 제가 전달하는 거 오늘 다 기억나겠어. 기억은 안 나도 되는데, 기억 안 나도 되니까 한두 개 정도만 기억에 남기세요. 어차피 경매라는 건 여러분 배우려면 최소한 1년은 해야 돼. 한두 달 내에 A부터 Z까지 다 알다. 불가능해,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은 해야 되는데, 1년 해야 될 때 단어 한두 개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 경험으로 다가올 때 느껴지는 강도가 달라요. 이거 이해되면 1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강도를 심어드려요. 강도를. 강도를 심는 게 아니고 강도를 심는 거야. 강도. 이게 뭐냐면 어, 오늘 저한테 기입등기 물건을 협상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자세한 방법은 몰라도 현황상에서 임장을 갔는데 경매 넘어간 물건이 매물로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는데 나는 그게 관심이 가는 정도가까지만 되면 돼요. 이해되시면 1번. 아니, 그게 제 역할이지. 지식이야. 그때 가서 그런 물건을 만났을 때 그걸 너무 갖고 싶으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을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는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잖아. 사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 관계 형성 이외에 어떤 그런 나을 게 있나요? 사실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하게 될 거고 근데 인공지능은 경험이 없잖아요. 실무적인 경험이 없어서 얘가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바보 같을 때가 많잖아. 근데 선생님들은 지금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면 최신적으로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이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요즘 어떻게 돼요? 하는 거에 대한 질문 아닐까요? 선생님의 요건은 이제는 바뀐 것 같은데 세상이. 이해되시면 1번. 옛날에는 하늘천 따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좋았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야. 하늘천 따지는 인공지능이 더 잘 알아요. 그쵸? 그러면 이때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넘어가셨어요? 이 위기는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이런 게 더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좀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그런 거를 커넥션을 맺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아. 근데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면 돼요. 아, 이거 뭔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요 정도까지가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1시간 듣는다고 여러분이 뭘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럼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리고 보증금도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권감정가의 10%고요. 신권이라고 하는 건 처음 나온 가격입니다. 근데 유찰되면 유찰 뒤에 최저가가 정해지는데, 이게 보통 이제 2, 30%씩 삭감된 가격이에요. 그 가격의 10%가 보증금이다. 그리고 현황조사서 같은 걸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선순위하고 전입일자하고 비고란의 기재사항. 요건 외우세요. 이건 암기 보여드릴게요. 반포 자이를 갖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 자이가 지금 33억에 낙찰되니까 여러분이 되게 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포 자이가 33평 안 해? 50평인데? 전용 50평이면 이거 70평짜리 아니요? 이런 느낌 들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대항력 있는 전세금이 들어있겠지.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싼 가격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해되시면 1번. 그리고 여러분이 하게 되는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중수에서 고수로 넘어가면 송달 내역이나 기일 사건 내역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초보 때는 안 봐도 돼.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초보 때는 안 봐도 돼. 그 다음에 등기 칠 때 이 부동산의 표시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파일 중에 경매 물건이 자동적으로 다 모든 경매 등기 서류가 완성되게 하는 서류를 보내드렸는데 그 엑셀 파일의 노란 칸의 첫 번째에 부동산의 표시칸에다 입력하시는 거 이거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많은 것들이 완성됩니다. 이해되면 1번. 그럼 매각 물건 명세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최선순위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걸 여러 가지로 불러요. 이거를 말소 기준권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요. 이거를 소멸 기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기억하세요. 이게 말소 기준이 된다고 해서 이거를 등기부에서 말소를 자동으로 시켜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 질문하신 분이 지금까지 4번이나 있었다는 얘기는 말소 기준권이라는 용어의 강력함 때문에 법원에서 자동으로 말소를 시켜주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1번. 말소는 자동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소할 사항 목록이라는 거를 낙찰받고 나서 등기 칠 때 제출하게 돼 있어요. 몰라도 돼요. 이 용어만 기억이 나면 돼. 법원에서는 자동으로 말소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만 기억나면 돼요. 이해되시면 1번. 쌤은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를 엄청나게 강조하네요. 그럼 잘 기억해요. 잘 봐요. 여기에 사건 접수한 날짜가 24년 11월이죠. 이거 기억했다 1번. 기억해요? 그러면 사건이 법원에 접수됐잖아. 이거 경매 넘겨줘. 이렇게. 그러면 사건 접수된 시기로부터 야, 니들 배당 받을 거 있으면 서류 접수 다 해. 했던 시기가 3개월 정도 걸리죠. 이해되시면 1번. 이해되죠? 그리고 이 서류 배당 종기일로부터 개시 결정, 이건 등기부에 기록되는 거거든요.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든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든 경매가 개시될 거야 하고 기록되는 시간이 24년 11월이야. 그러면 서류 접수하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 딱 고려해 보니까 접수는 14일이 됐는데 등기부에 입력된 거는 21일이야. 그러면 약 7일 정도 만에 등기부에 등재가 되고 등기부 등재로부터 서류 접수 받는 마감 기간, 서류 마감 기간이 한 3개월 흘러갔네요. 맞아요? 그런데 최초 매각기일로 잡혀 있는 것이 11월이니까 25년 11월이면 마감 3개월 치고 나서 다시 한 7, 8개월 보냈네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제가 보통 4에서 6개월 얘기했지만 길어지면 1년, 2년도 걸린다는 의미가 이제 이해되세요? 이거는 등기부에 개시결정 기록된 다음부터 매각기일까지만 생각해보면 1년 걸린 거예요, 1년. 맞으면 1번. 그런데 뭐 매각기일 바로 낙찰되나? 다음 달에 낙찰되네. 1년 넘게 걸렸네? 그러면 중간중간에 뭔가 서류 접수되고 이상한 일들이 많았겠지. 요거 이해되면 1번. 배분 요구 종기일에 임차인 접수하라는데 얘가 접수 안 했네? 이렇게 접수 안 하면 배당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배당 신청 안 하면 1번. 자, 배당 신청 안 했는데 날짜 봐요. 날짜 봐요. 최선 순위가 근저당이 22년인데 전입신고 날짜랑 비교해보니까 누가 더 빨라요? 누가 더 빨라? 전입 빠르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이걸 대항력이라고 불러. 이걸 대항력. 그러면 이걸 누가 줘야 돼, 이 돈은? 얘 배당 신청도 안 했네? 누가 줘야 돼, 이 돈은? 낙찰자가 줘야 돼요. 나라고 얘기한 사람은 진짜 탁월한 사람이야. 반포자이를 지금 상상으로 이미 낙찰 받았어. 누구야, 누구? 김연경님이야? 야, 김연경님은 반포자의 낙찰자가, 여러분, 미래의 낙찰자가 여기 탄생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은 지금 다 낙찰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현경님은 지금 나라고 얘기했어, 나. 나라고 얘기했어. 자, 현경님은 제가 확언합니다. 10년 이내에 반포자이 쪽에 사실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기분 좋은 거지, 뭐. 되든 안 되든 뭐 기분 좋은 거야.
진짜요? 집들이 하면 저 불러요. 아시겠죠? 제가 긍정확언 한 거니까. 긍정확언. 그거 멋진 거 아니에요? 원래 말 한 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좋은 분을 잘 사귀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하는 말대로 그분의 5년 뒤에, 10년 뒤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1, 2년 내에는 판결이 안 나.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쌓여가지고 10년 뒤에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언어의 결이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 혹은 나하고 좀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게 좋아요. 제가 누차 왜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좋을 수는 없어. 이런 건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역량 내에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잘하시는 것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해되시면 1번. 시간의 문제야. 근데 저는 이게 주로 가족이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 이제 수업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가족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남편과의 괴리도 있더라고. 이거는 제가 설문조사나 이런 논문을 제가 좋아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여자분들 중에서 나이 들어서 여행 가고 싶은 사람 50대 이상한테 물어봤더니 모두 친구라고 얘기해요. 90%가. 근데 남자들한테 물어봤어. 50대 이상 남자들한테. 그랬더니 누구랑 여행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90%가 와이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죠? 이거 뭔가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평생 착각을 하고 사는 거야. 와이프가 나랑 여행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야. 지금 이 수업 듣고 있는 남자분들 잘 기억하세요. 90%라는 압도적인 수치는 뭐냐면 본인이랑 와이프가 여행을 안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50대가 넘으면. 남자분들 기억하세요. 여자분들은 압도적으로 기억하세요. 남편이 자기랑 같이 갈 거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원튼 원하지 않든. 아시겠죠? 이 통계의 괴리를 설명드렸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희생도 하셔야 돼. 이해되시면 1번. 그 다음 이게 쉽지 않아. 32억이야. 여러분 32억 전세 살아봤어? 그럼 32억 전세 살아봤어요? 32억 전세 사는 사람은 가난해요? 보호해줘야 돼? 임대차 보호법이야? 32억 전세가 뭐야, 여러분? 32억 집도 없잖아. 이분이 가난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알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반드시 신문 기사에 검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32억 전세 사는 사람이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절대로 나는. 왜? 제가 여러분 경매 가르치면서 시드스쿨에서는 2년, 법인 대표님들까지 포함해서 3년을 가르쳤지만, 그리고 제 경매 경력은 10년이 넘습니다. 이 10년 넘는 시간 동안 유재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문 기사에 검색할 수 있었던 이유는 32억이라는 전세금 때문입니다. 전세를 32억에 사는 사람은 결코 일반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반드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구분지상권이라는 거 여러분 무서울까 봐.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고수의 영역 같잖아요. 아니에요. 지상권이 있으면 여러분이 아파트 아래에 지하철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방이면 전파탑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이다. 지하철입니다. 이해되시면 1번. 좋은 거예요. 반포자이를 나중에 보여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하철이 2개가 지나가요. 아파트 밑으로. 그리고 권리 분석은 갑구는 소유권 변동에 관한 이야기고 을구는 주로 금전이 기록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그 세 가지는 이렇게 세 개가 기록돼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러면 이 서류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소유권 보존이라고 하는 게 보존 등기고요. 이게 한 번씩 바뀌어. 5번으로 넘어갔겠네. 매매 이렇게 해서 이전됐죠? 이게 이전 등기예요. 그래서 보존 이후에 등기가 이전으로 한 번씩 바뀌면 이 이전 등기 있는 거를 신축이 아니라 기축이라고 불러요. 보존 등기만 있는 걸 신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면 1번. 이게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의 임대사업자하고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할 거는 뭐냐? 가처분을 잡아놓는 거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팔지 못하게 해놨잖아. 피보존 권리. 그러면 뭘 잡아놨냐?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잡아놨네? 언제야? 18년이야.
잘 기억해요. 18년 8월이에요. 18년 8월에 가처분 잡아놓은 게 매매로 이전된 시기가 언제야? 21년 1월이야. 몇 년 걸렸어요? 19, 20, 21. 대략 한 3년 걸렸죠? 이해되시면 1번. 그러면 3년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친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빚을 못 갚으니까 3년 동안은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안 된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집을 못 샀냐? 지금 이 집이 70억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4억에 샀어. 집 엄청 잘 산 거 아니에요? 나이스 아니야? 이 17년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17년은 서울 집값이 최저가에 머무를 때예요. 폭락해가지고. 이해되시면 1번. 그 시기를 너무 잘 맞춘 게 폭락이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하고 11년 때 절반 50% 폭락하고요. 이게 13, 14년까지도 하우스 푸어라 그래서 집 가진 사람들을 동정했어. 이게 여러분이 지금하고 너무 다르다 생각해야 돼요. 13년에서 14년은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비쌌기 때문에 집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정을 했어요. 동정을. 기억나시는 분 1번. 이거는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일 거예요.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 지금은 집 가진 사람이 거지예요? 하우스 푸어야? 집 가진 거지? 이게 영어로 하니까 약간 안 달게 느껴지는데 한국어로 하면 진짜 세게 느껴지는 거예요. 집 있는 거지야. 그렇게 놀렸다고 사람들이. 이게 달라진 거예요. 시기는 이렇게 변합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지. 결국에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관심이 없어. 사탄 같은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갈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점 뭐냐? 이거를 왜 경매를 치는 사람들을 봐봐요. 대부, 대부. 그러면 이 24.6억을 어디서 끌어온 거야, 이거? 이 사람의 집 매수 타이밍은 대박이야. 70억짜리를 24억에 샀으니까 시기도 좋고 17년이라는 걸 찍할 수 있었던 건 이 사람은 엄청난 해안이 있는 건데 이 엄청난 재능을 뭘로 말아먹은 거냐? 대부업체로 빌려서 말아먹은 거야. 이때 이자율은 24에서 36까지 갑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18년의 가처분. 아, 또 까먹었어. 21년에 소유권 이전기. 자, 이 전세금 갖고 14억 전세금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은 언제 전세권 설정해나요? 이해되시면 1번. 대? 즉, 이 사람이 집 사기 전부터 살고 있었어요. 이미 14년에 전세권 설정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자, 14년 전세권 설정한 사람이 언제까지 사는지 봐요. 25년까지 살고 있죠? 그런데, 잘 봐요. 18년 가처분 되어 있을 때 19억으로 5억을 올려줘요. 이때는 올려주면서 좀 찝찝했을 거야. 그런데 22년이 되고 나서 등기했죠. 본인이 소유권 이전기를 완벽하게 가져오면 강력한 권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얼마를 올려요? 전세금을. 이걸 현실화했겠지. 얼마 올렸어 지금? 32억까지 올렸잖아. 그쵸? 그럼 얼마 올린 겁니까 이거? 13억 올린 거 아니야? 5억 올린 것도 빡센데 13억을 올렸잖아. 그쵸? 근데 본인 얼마에 샀어요? 24억에 샀는데 전세금을 32억까지 한 거야. 그럼 이건 뭐 플러스 피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24억에 사가지고 32억 전세로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엄청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봐봐요. 그런데 이 사람 망했죠. 대단한데 망했죠, 다우님. 왜 망했을까요? 너무 잘했지만, 제가 얘기하지만, 대부라는 걸 끼고, 이 대부라는 말을 대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무리하고 조급하지 않았을까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을 삼는 거예요. 판단력 너무 정확해. 왜냐?
24억에 17년에 이걸 24억에 구매할 수 있는 건 바로 급등하기 직전에 최저가일 때 매수한 사람이거든. 촉과 재능은 엄청 뛰어난 사람인데 본인 능력이 안 되는 걸 가지려고 하니까 본인 능력이 안 되려고 하니까 이런 무리수를 던지잖아요. 즉,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핵심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하시고 싶으셔도 절대 무리하거나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1번. 왜냐? 무리하게 되면 아무리 자기 능력이 출중해도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저는 이분들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저랑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어요. 알겠죠? 실점유자를 파악할 때 유재형하고 유재형이라고 하는 가족 간 대항력을 파악합니다. 하나, 팁, 팁. 가족들인데 점유를 하고 있고 계약은 다른 사람이 했어. 계약은 나가 했는데 점유는 동생이 했다. 엄마가 했네. 이거 대항력 성립해요, 안 해요? 이거 대항력 성립합니다. 가족 간 대항력은 성립한다, 1번. 이해됐으면. 오케이. 그래서 세대주로 지금 다른 동생이 있어도 이거 대항력 성립한다. 유정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영이라는 사람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냐? 유준정한테 설득해가지고 324명한테 4억을 기부한 사람이고 16억이라는 사람을 정확히 23억을 내고 이런 사람이에요. 전세금을 14년에 14억에서 32억까지 올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포자이에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죠. 이해되시면 1번. 건축물 대장은 아파트를 뗄 땐 전유부를 떼시고 토지 대장은 대지권 등록부를 떼세요. 이거 별표 외우세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외우지만 이걸 못 외워 여러분이 작은 거. 그래서 전유부를 떼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용 면적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전용하고 같다. 떼면 뭐가 나오느냐?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각 층별로 할당되어 있는 주차장 면적이 나오는데 꽤 많죠? 주차 한 세네 대 될 수 있겠네. 이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명이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는 2분의 1씩 공동 명의가 되어 있다는 뜻이지. 근데 왜 이거 일괄 물건으로 나와요? 2분의 1 지분이어도 부부가 공동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출할 때 자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서할 때 너희들이 세금 때문에 2분의 1로 나눠놨지만 대출은 같이 받는 거야 라고 자서를 하면 일괄 물건으로 경매 처리가 됩니다. 이해되시면 1번. 지금 여러분 집들도 다 2분의 1씩 공동명의로 해놨어도 대출은 한 사람 이름으로 돼 있지만 담보를 제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도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일괄물건으로 나옵니다. 전액 현금으로 지분으로 샀다. 그러면 일괄물건으로 안 나오고 지분물건으로 나옵니다. 이해된다, 1번. 자필 서명으로만 로도 일관하고 그렇죠. 서명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자서 그냥 서류 이만큼 두꺼운 거 그냥 막 그냥 사인하잖아요. 그 사인에 다 들어있어요. 왜 그렇게 사인을 많이 하겠어? 오케이? 토지대장은요. 중요한 건 대지권 등록부다. 뭔데요? 민원 서비스에 토지대장을 정부 입사에 들어가 떼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뭐라고 안 나왔지? 이거 대지권이란 말이 없잖아. 대지권이 없으면 이 아파트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그리고 이 아파트 전체의 토지 가격이 매년 갱신되는 거야. 2009년에서 15년까지 가볼까요? 얼마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 20% 이상 올랐네요. 15년까지. 그죠?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번지 입력하고 건물명 넣은 다음에 동호수까지 입력을 해보고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라고 되어 있는 토지대장이 나와요. 다르죠? 차이점 알겠는 사람 1번. 아마 여러분이 서류를 떼더라도 이 서류를 이렇게 뗀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냥 고기를 잡는 거야, 잡는 거. 반보자의 32억에 입찰하세요. 이게 아니라고. 이걸 왜 사람들이 32억 전세를 끼고도 33억을 추가해서 65억에 받아가는지를 이해시켜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들리시는 분 1번. 아직 많이 안 나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 얘기가 대체로 흥미롭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를 떼면 토지대장 뒤에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대지권이 어떻게 등록되냐? 2분의 1이긴 하지만 전체 면적에서 74.621이 이 아파트가 물고 있는 토지의 지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1번. 시세조사는 어떻게 하는데요? 저는 국토부를 찾아볼 걸 반드시 원하지만 이거는 인터페이스가 훌륭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나 아시를 참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고가주택이나 일부 누락된 빌라들이 안 나오는 그런 호실을 84제곱미터나 194, 84, 194, 지금 이거겠지, 이거? 계약일이, 거래 금액이 개인,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도자는 법인이고 개인한테 팔았네요. 이게 얼마에 67억에 거래된 게 나와. 그러면 67억에 동일한 게 거래가 이미 9월, 25년 9월에 67억 거래가 된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면 1번. 그리고 부동산 플래닛을 보시면 구축 정도가 잘 나와요. 토지로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이제 아파트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바로 위에 신축인 메이플자이. 분양하자마자 바로 2배 됐던 메이플자이가 옆에 있고요. 즉 반포에서는 신축이 나오면 바로 2배가 된다라는 원리를 한 번도 아직까지 안 깬 아파트입니다. 이해되시면 1번. 반포가 난 모르겠어. 주부쌤이 저 반포 하는데 반포 난 모르겠어. 그럼 반포 몰라도 되니까 고속터미널은 기억하잖아. 서울에 고속터미널이 있는 데가 반포입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럼 제가 왜 여기로 자꾸 임장을 잡으려고 하고 여러분을 보여드리려고 할까요? 그 고속터미널 옆에 뭐가 있는데? 중앙지방법원이 있고요. 중앙지방검찰청이 있고요. 대법원이 있고요. 대검찰청이 있고요. 중앙도서관이 있고요.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고요. 진짜 제가 말씀드리기 싫지만 교회 중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랑의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뉴스에서 봤던 그 지역이 그냥 여기 500m 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여러분 한참 시끄러웠을 때 아크로 뭐야? 아크로 뭐야 그거? 뭔가요? 아크로비스타. 그 아크로비스타가 여러분 98년에 응답하라 1998에 나왔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던 자리입니다. 이해되시면 1번. 여기가 여러분 김건희의 온갖 비리로 연루되어 있던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랑 임장 가보신 분들은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가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쪽으로 돌아보신 분도 계셔. 같이 가보신 분들 1번. 가봤잖아요. 그거 재밌잖아요. 우리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이 흔하게 매스컴에 나오는 장소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자부심을 줍니다. 자신감을 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요즘엔 자주는 못해요. 추워가지고. 임장을 하면 한 번씩은 참여해보세요. 시트스쿨에 가끔 올라올 겁니다. 챌린지 하시는 분들은 자주 올라올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로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호가 부르고 있는 것들은 60억이 전부 다 넘어가고 있었다. 근데 이미 65억에 받아버렸다는 얘기는 이 층수에 대한 매력을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33.5억의 낙찰이지만 전세권이 32억을 하니까 이 대항력 합치면 65.5억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대출 얼마 나와요? 2억 대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현금 얼마죠? 63.5억? 여러분 63억 5천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현금이. 코인 했나? 이 사람이 정상인이겠어요? 일반인이 아니잖아. 이해되시면 1번. 엄청 큰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 집에 전세 살 정도면 그보다 더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이 집을 사겠지. 이해되시면 1번. 이해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걸로 하냐? 이제 현실로 돌아와요. 반포는 우리한테 이상이라면, 김만중이 쓴 구운몽이라고 본다면, 구운몽의 칠선녀 같은 느낌이 반포라면, 우리한테 강동 모아타운 정도는 현실일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1번.
전세 2억 5천에 세팅했는데 낙찰을 2억 3천에 받았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이거 2천 플러스인데. 처음엔 돈이 들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돈이 안 들고 2천이 플러스 난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면 1번. 이해돼요? 그 이 낙찰가 누가 맞출게요? 이 김주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맞춥니다. 이게 뭐 비드스완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저도 의뢰를 하는 편이니까 그냥 전문가에게 잘하는 거 의뢰시킵시다. 알겠죠? 저도 의욕이 충만하면 높은 가격을 써요. 낙찰은 다 받아. 그런데 그걸 아껴주지는 못했는데 많이 아껴주시니까 이분도 원래 얼마 쓰려고 했냐? 2억 천에 받았지만 2.5억을 쓰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날 송파에 저도 같이 있었는데 아, 이거 사람들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왜냐면 재개발 발표가 됐고 5명이나 들어왔잖아요. 2억 5천원 써야 낙찰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그대로 썼어요. 차이 엄청 안 났죠. 그러니까 이게 4천이 아껴졌잖아. 이게 4천이 아껴진 걸로 이제 이거는 인테리어를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이해되시면 1번. 잘하는 걸 잘합시다. 못하는 걸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걸 잘해요. 저는 잘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서류를 잘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해요. 낙찰가는 누가 잘 맞춰요? 저한테 낙찰가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낙찰가 잘 못 맞춰요, 여러분. 토지는 좀 잘 맞춘다고 할 수 있는 편이지만 토지는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분석적이고 기술적인 걸로 가능해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건 집이나 주택은 사람들의 마음과 욕심과 갈망과 정서적인 측면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그 시기나 추세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올지 이걸 좋아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시시콜콜 다 신경 쓰이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맞추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제 성격은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못 맞춰요. 저는 주택 가격 잘 못 맞춥니다. 그냥 높게 낙찰받는 건 잘해요. 아니면 대도안하게 폐찰하거나. 그러니까 선생으로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제가 잘하는 걸 잘하겠습니다. 그냥 저도 낙찰가는 의뢰합니다. 의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아시겠죠?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한 빌라를 입찰할 때 이 정도다. 예, 맞아요, 지영님. 분야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변호사도 이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경매 전혀 모르는 거 아시나요? 아시면 1번. 근데 제가 등기부를 분석하다가 알게 된 건데, 경매로서 굉장히 복잡한 사회행위 취소소송이라든지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다뤄야 되는 그런 물건을 학폭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신 분이 있어요. 수강생 낙찰받은 물건 중에. 그 사람 상대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분은 왜 그런 변호사를 찾아갔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근데 상대편은 경매 전문 변호사.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경매는 돈이 안 되니까 변호사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호사를 찾아가서 잘 해결해냈어요. 결국 누가 이겼냐? 그 변호사 잘 찾아간 사람이 이겼거든. 이해되시면 1번. 저는 이거를 여러분의 사람 찾는 눈, 혹은 여러분의 경험적인 암묵지, 혹은 경험지라고 해서 아비투스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책 이름이니까 추천드립니다. 경매는요, 사실 경매 지식에 관련된 것보다는 이런 인문학적인 지식에 관심 많은 분들이 잘 하는 편입니다. 이게 이해되면 1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책을 많이 안 읽으신 거고요. 이해되시는 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게 경매에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오시는 분들입니다. 진짜예요.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알겠죠? 왜냐? 낙찰 받는 것도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지만 명도를 하는 것도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점점 잘 읽게 되시는 분들이 경매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애초에 그냥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잘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그 정도까지 착하진 않아요. 그런 착한 분들을 이제 수강생들 중에서 혹은 챌린저들 중에서 많이 만나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고개를 숙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개를 숙이는 분은 진짜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 있어. 평생 그렇게 순수하게 때 없이 살아오신 분. 저는 잘 안 되니까. 닮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요 근저당 잡은 사람이 경매에 넘겼고요. 이분과 지금 명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주 스무스하게 해결됐고 여러분은 이사비를 운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택 명도할 때 이사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이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절차와 두려움을 해소시켜드리고 도와드릴 걸 한참 생각해 드린 다음에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 했던 모든 소송과 하는 것들을 취하해 주는 식으로 이들에게 이익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마무리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남편하고 관계나 부부 관계나 친구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평생 자기한테 잘해줬던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연하게 안 느껴지죠. 당연하게 안 느껴지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이걸 여러분이 당연하게 느끼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걸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못해주거나 그 사람이 피곤하거나 하면 탓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인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 아예. 동의하시면 1번. 그럼 제가 이걸 뭘 말씀드린 거냐면, 똑같아요, 명도도. 이사비를 아예 주고, 이 이사비에 대한 보상까지 더해주는 걸로 여러분이 자꾸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하시면, 이걸 당연한 옵션으로 생각해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호의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 옵션은 권리가 됩니다. 너 왜 이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애초에 이게 호의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절차로 설명을 잘 해가고 협상을 하시면 그분은 자기가 돈을 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 하는데 이 내야 할 돈을 안 내게 해주는 걸 감사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면 1번. 저는 이렇게 명도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도 얘기하지만 30건 이상의 명도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이사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원래 내야 할 부당이득금, 그 월세에 대한 돈은 다 깎아줬어요. 그리고 이분 짐도 정리해줘야 되는 돈은 내가 다 냈습니다. 그걸 고마워하게 하고 나간 겁니다. 이게 관계 설정의 무서움이더라고요. 이사비를 계속 줘버릇 하신 분들은 그게 너무 다행해서 더 못 받은 걸 아쉬워하는 사람의 상태로 관계가 종료되지만 내가 원래 받아야 하는 돈을 포기하는 식으로 계속 협상을 하신 분들은 그 포기해 준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고 명도를 종료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것이 아닌 다른 분들 의뢰를 해가지고 해주는 것들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와드릴 분 중에 극한적으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인데 이거는 긴급 의료 지원센터 129라는 게 있어요. 119는 불 끄는 데잖아요. 119 말고 의료를 지원해 주는 게 129가 있는데 여기 상태에다가 지자체에서 결합하는 경매에 대해서 공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복지과가 있습니다. 이 주거복지과하고 연결을 해드리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고 제 손을 잡기도 합니다. 뭐 아비투스에서만 인사이트를 얻는 건 아닌데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결혼 생활 때문에 얻게 된 거 아닐까요? 제가 아내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당연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고마워지더라고요. 근데 아내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가 다른 남편들이 안 그렇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저한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닐까요? 인간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어떻게 선생님처럼 아기를 잘 보시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정에 할애하시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연봉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그런데 아내가 느끼기에 그건 들리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지. 이거 이해되시면 1번.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건 없어. 애초에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다. 그러면 상대적인 기준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뭐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겁니다. 즉, 이사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이사비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 그냥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럼 그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생각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겉으로 말은 다르게 할지라도.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시점이 되면 제가 받아야 될 돈을 포기하는 것이 고마워지는 타이밍이 와요. 정신병자가 아니면. 명도를 정신병자 2명 해봤는데 정신병자는 그게 안 돼요. 정신병자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불가능해서. 이거 이해되시면 1번. 이해되실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하실 분들은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해본 모든 케이스 중에 이게 제일 빨랐어요. 항상.
항상 이게 제일 빠르고 항상 이게 가장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사비를 줬으면 이 사람이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행부님 처음에 안 도와드렸거든요. 혼자서 하시는 걸 봤는데 이사비 500만 원 드렸거든요. 그리고 3개월 살게 해드렸어요, 무상으로. 그분이 고맙다고 하고 나갔을 것 같으세요? 욕하면서 나갔을 것 같으세요? 행부님은 누구에게도 욕을 들을 만한 행위를 하신 적이 없는 분이고 그런 인간 유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욕 먹었어요. 500이나 주셨고 3개월이나 더 살게 해드렸는데 욕 먹고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행부님이 조율을 잘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해되시면 1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인이 받고만 있을 때는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줘야 될 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르다.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부부관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남편한테 자꾸 무한적으로 희생하기보다는 남편이 어떤 내 희생의 부분을 알게 하는 시점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돌려서든 직설적으로든 알게 해주시는 분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그런 분들이 이혼 안 하겠죠. 이혼은 일방적으로 참다가 지쳐가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조급함과 열심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사랑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금세 지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조시키고 싶은 건 앞에 있는 모든 기억을 다 지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만 남기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망합니다. 이해되시면 1번.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꾸준히 오래 한 게 거의 성공이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그 경험을 살려서 모든 인생을 대하십시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낙찰받고 나서 2억 천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 바로 4억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12월에 낙찰 받자마자 설명회가 바로 열렸고 1, 2차 공람이 시작되면서 바로 동의서 접수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들이 번동에서 이미 성공을 시켜본 팀들이 왔거든요. 이걸 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익이 빌라에서도 금방 나온다. 다만 빌라는 이렇게 재개발로 묶인 지역이 아니면 안 오릅니다. 변동 없는 것, 20년 동안 아무 변화 없는 거를 저에게 질문 주시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해되시면 1번. 2.1억에 낙찰 받았는데 3억에 전세 줄 수 있는 정도면 잘 받은 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는 돈이 들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돈이 안 든 거잖아요. 이런 물건도 있는데 왜 그런 걸 하십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너무 열심히 조급하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시간을 두고 자기에게 맞는 물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진지하게 끝냈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원래는 1시간만 해야 되는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의지는 충분히 전달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면 1번. 벌써 끝이, 이미 끝났어야 돼요. 이미 뭘 더 해줘. 그만해, 그만해. 집에 가. 자, 자. 아시겠죠? 오늘 수업 좀 감동 있었죠? 오프라인 때도 제가 되게 감동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연장선입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할당된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많은 얘기는 못 드렸는데, 오늘은 어차피 1시간 할당했지만 제가 뭐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줌특강 내 맘인데. 그래서 오늘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냥 이것도 임프로비제이션에 가까운 겁니다. 계획한 건 아니고 즉흥 연주하듯이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꼭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본인의 속도는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알겠죠? 다른 그 속도를 탓하지 마시고 본인의 그 속도로 오래 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으십시오. 빨리 해서 오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치지 않는 게 좀 독특한 재능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속도만큼 빠르진 않더라도 천천히 오래 하는 자기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10년, 20년 걸려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오래만 하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즐거웠습니다. 오늘이 인상적이셨다면 많은 이야기들을 훗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평판 덕분에 제가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몰락해가는 와중에 아직까지 질문은 꾸준하게 해매년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은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